신화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는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차갑고 엄숙했다. 강준수는 그 차가운 대리석 위를 거침없이 걸어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정교하게 맞춰 입은 이탈리아산 수트처럼 단정하고 빈틈이 없었다. 30살. 젊은 나이에 그는 신화그룹의 신임 이사로 막 부임했다. 언론은 그를 경영 천재, 그룹의 미래라고 칭송했지만 그는 그 모든 찬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타고난 엘리트이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비즈니스 감각을 지녔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신념은 오직 하나였다. 효율성. 회사의 모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강준수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단 한순간도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만큼 타인에게도 냉정했다. 특히 만년 과장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는 직원들을 경멸했다. 그들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여겼다. 그의 부임 소식과 함께 신화그룹 내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직원들은 그의 냉혹한 판단력과 실행력에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그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날은 매월 진행되는 경영전략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준수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과 팀장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이동욱, 그의 아버지. 그는 신화그룹 기획팀의 만년 과장이었다. 20년 넘게 한 부서에서 과장 직급을 벗어나지 못하며 회사 내에서는 상징적인 비효율성의 대명사로 불렸다. 동료들은 그를 보살이라고 부를 만큼 온화하고 인자했지만 준수의 눈에는 그저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로 비쳤다. 준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경멸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늘 검소했고 회사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가 높은 직책에 오르고 승승장구할 때 그의 아버지는 늘 과장이라는 직급에 머물렀다. 준수는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했고 스스로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능함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준수는 신랄하게 최근 프로젝트들의 부진을 지적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숫자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래성장 동력 발굴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시장 분석은 낡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모든 임원들의 고개를 숙이게 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준수의 시선이 이동욱에게 고정되었다. 이동욱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동도 없었다. 접니다.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준수가 이동욱을 공개적으로 망신 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장님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준수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이런 낡아빠진 기획서로 어떻게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왔습니까? 승진도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모욕감 대신 깊은 체념과
슬픔이 스쳤다. 그는 반박하려 하지 않았다. 준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욱 분노했다. 이런 분들이 회사의 핵심 부서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화그룹의 비극입니다. 과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했다. 신임 이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해고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다. 준수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준수야. 이동욱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준수는 그 목소리에 눈썹을 치켜떴다. 지금 회사 회의실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삼가십시오. 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동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굽은 어깨는 평소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다. 강준수는 아버지가 나간 자리를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함께 미미한 불편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이제 회사는 자신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방금 해고한 만년 과장 아버지가 사실은 신화그룹에 숨겨진 최대 주주이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정한 실세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 작은 모욕이 그의 삶과 신화그룹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첫 번째 도화선이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회의는 강준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닫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곧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성공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발밑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실을 나서는 이동욱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강준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시가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무능함이 자신의 손에 의해 공식적으로 단죄되었다는 사실에 승리감 대신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준수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했다.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직원 복지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동욱 과장이 추진하던 미래성장 동력 발굴 프로젝트 역시 가장 먼저 폐기 대상이 되었다. 준수는 이 프로젝트가 현실성 없는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 신화그룹은 강준수라는 새 이사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냉혹했으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떨면서도 그의 강인한 추진력에 압도당했다. 언론은 강준수를 개혁가, 젊은 피로 칭송하며
신화그룹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냉기가 흘렀다. 해고된 직원들의 절규, 남아있는 직원들의 불안감, 그리고 강준수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들이 서서히 쌓여갔다. 이동욱은 회의실을 나선 후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아무도 읽어낼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고요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파했지만 동시에 아들 준수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확신을 얻은 듯했다. 그는 묵묵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의 퇴장은 너무나 조용했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퇴장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전조였다. 이동욱이 회사를 떠난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신화그룹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준수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유력한 해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투자를 철회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했다. 준수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여겼지만 점차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외 투자자들이 철회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들의 결정이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는 듯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화그룹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준수가 직접 주도했던 비용 절감 과정에서 해고된 연구원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해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 대한그룹에 넘긴 것이었다. 대한그룹은 이 기술을 모방하여 신화그룹의 주력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고 신화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준수는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가 비효율적이라고 해고했던 직원들이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대한그룹의 대표 김재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신화그룹의 경영 위기를 연일 보도하며 강준수의 무능력을 맹비난했다. 신화그룹의 현 경영진은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준수 이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한그룹은 신화그룹의 낡은 경영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원의 인터뷰는 신화그룹의 주가를 더욱 폭락시켰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준수는 사면촉에 놓였다.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효율성과 냉철한 이성이 오히려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밤샘 회의를 이어갔지만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불안해했고 더 이상 그의 지시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준수가 아닌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준수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택시 한 대가 회사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동욱이었다. 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가 후 회의실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해고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이후 회사는 급격히 몰락하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준수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경멸했지만 정작 자신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능력이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기 전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준수야. 그날 아버지는 회의실에서 자신을 준수야라고 불렀다. 사적인 호칭을 삼가라고 차갑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아버지는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준수는 아버지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잣대로 아버지를 평가하고 단정지었던 것이다. 준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 회사에 대해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는 밤늦도록 아버지 이동욱의 개인 서류들을 뒤졌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낡은 책장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준수는 낡은 증권 투자 기록들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엄청난 규모의 주식 보유 기록이었다. 그것도 신화그룹의 주식이었다. 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주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원 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마 아버지의 주식이 신화그룹의 최대 주주. 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급히 회사의 주주 명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동욱이라는 이름으로 된 최대 주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주주의 세부 정보는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 준수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신화그룹에 숨겨진 최대 주주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무능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무게가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것임을 직감했다. 이동욱이라는 이름의 최대 주주. 강준수는 그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무능함 뒤에 이토록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그를 압도했다. 준수는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그는 회사의 모든 옛 문서들을 뒤졌고 아버지와 가까웠던 원로 직원들을 찾아다녔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신화그룹의 초기 멤버였던 최 팀장이었다. 최 팀장은 이미 은퇴했지만 신화그룹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최 팀장은 준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준수가 아버지에 대해 묻는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면서도 곧이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자네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화그룹은 사실 자네 아버지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네. 최 팀장의 이야기는 준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신화그룹의 창업주가 할아버지 강태호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말은 달랐다. 자네 할아버지는 물론 창업주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초기에 가장 큰 자금을 투자한 사람은 자네 아버지 이동욱 과장님이었다네.
그분은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동시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이셨지. 최 팀장은 준수에게 이동욱이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비범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신화그룹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이동욱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람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준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비효율적인 가치들이었다. 그럼 왜 아버지는 과장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왜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최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자네 할아버지와 자네 아버지 사이의 약속 때문이었다네. 자네 할아버지는 명예욕이 강하셨고 자네 아버지는 명예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분이셨지.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고 대신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숨겨진 기둥이 되기로 자처했네. 그리고 그 주식들은 자네가 어릴 적부터 회사의 위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비상자금이었네. 준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만년 과장이라는 수모를 감수하며 회사와 가족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경멸했지만 아버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해고했던 그날 아버지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서도 묵묵히 그 모욕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최 팀장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최근 몇 년간 회사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셨네. 특히 자네가 이사로 부임한 후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며 직원들을 해고하고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은 어쩌면 자네를 깨우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네. 그 순간 준수의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가 회의실을 나가기 전 나지막이 자신을 준수야라고 불렀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단순한 사적인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준수는 자신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더욱 깊이 상처 주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준수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오만함으로 아버지를 짓밟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효율성과 냉철한 이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결과가 아니라 사람과 윤리, 그리고 희생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온몸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대한그룹 김재원 대표의 비서였다. 강준수 이사님, 김재원 대표님께서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신화그룹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재원의 목소리에서는 여유로운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신화그룹의 위기를 기회 삼아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준수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그는 더 이상 김재원의 계략에 노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신화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김재원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에게 김재원의 제안을 수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김재원이 생각하는 쉬운 먹잇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재원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첫 번째 함정이 될 것이었다. 준수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겸손하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늦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수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준수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아버지의 용서에 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신화그룹을 지키고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김재원과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신화그룹의 진정한 뿌리이자 최대 주주인 아버지 이동욱이 있었다. 김재원과의 만남은 강준수에게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준수는 식사 자리에 나가기 전 아버지 이동욱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준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오랜 세월 회사를 지켜온 자의 깊은 통찰력이 서려 있었다. 김재원은 영악한 자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네가 그에게 보여줄 것은 오직 진실뿐이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는 네 지혜에 달려있다. 아버지의 조언은 준수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김재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준수를 맞았다. 그의 눈빛에는 신화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준수를 젊고 경험 없는 후배 정도로 여기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강 이사님, 신화그룹의 요즘 상황이 좋지 않더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대한그룹은 언제든 신화그룹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대가는 치러야겠지만요. 김재원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준수는 김재원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김 대표님, 대한그룹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신화그룹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어떤 부분도 외부에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대한그룹의 숨겨진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만. 준수의 말이 끝나자 김재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다. 준수는 김재원이 동요하는 틈을 타 대한그룹 내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일부 증거를 제시했다. 민혁이 아버지 이동욱의 지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해둔 자료들이었다. 증거들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김재원이 숨기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찔렀다. 김재원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이사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런 허위 정보로 저를 협박하려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섞여 있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김 대표님, 그저 경고일 뿐입니다. 신화그룹은 생각보다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만약 김 대표님께서 신화그룹을 향한 부당한 공격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때는 대한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재원은 준수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얕보았던 만년 과장, 이동욱의 끈질김과 흡사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준수가 단순히 젊은 혈기로 나대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만남은 결렬되었다. 김재원은 분노에 찬 얼굴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준수는 그를 응시하며 고요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진실이라는 무기를 사용했고 그 진실은 김재원의 오만함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재원은 더욱 거세게 방역해올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부터 대한그룹은 신화그룹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신화그룹의 경영 위기를 과장 보도하고 준수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비난했다. 심지어 신화그룹의 고객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신화그룹은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준수가 혼자가 아니었다. 이동욱은 숨겨진 최대 주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정관계 및 재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신화그룹을 보호했다. 그는 신화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안심시켰고 대한그룹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도록 지원했다. 그의 조용한 움직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신화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특히 이동욱은 신화그룹 내부의 올드가드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신화그룹의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원로급 임원들이었지만 강준수의 부임 후 소외되거나 좌천된 인물들이었다. 이동욱은 그들에게 신화그룹의 진정한 뿌리와 가치를 상기시키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그들이 회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이끌었다. 준수는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도움을 받으며 대한그룹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민첩함을 활용하여 대한그룹의 허위정보 유포를 막아내고 그들의 비열한 전술을 역이용했다. 민혁은 대한그룹이 고객들에게 보낸 허위정보 이메일을 역추적하여 발신지를 밝혀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여 대한그룹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준수는 또한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폐기했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프로젝트 팀원들을 다시 소집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김재원은 신화그룹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조해졌다. 그는 강준수가 단순한 젊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신화그룹 내부의 올드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재원은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숨겨진 최대 주주의 존재를 막연하게 짐작했지만 그 정체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 이동욱은 준수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조언과 지원만을 제공했다. 그는 준수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준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준수는 아버지의 방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낡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책들을 읽고 있었다. 준수는 아버지 앞에 앉아 지난 몇 주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소상히 이야기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이동욱은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수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네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네가 신화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가 왔다. 아버지의 말에 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용서와 믿음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신화그룹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는 김재원과의 마지막 싸움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신화그룹의 진정한 뿌리이자 최대 주주인 아버지 이동욱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리더 강준수가 있었다. 김재원은 강준수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신화그룹 내부에 올드 가드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협력업체들이 대한그룹과의 거래를 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김재원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그는 강준수가 단순한 젊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지 못해 초조함에 시달렸다. 김재원은 신화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신화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게 하고 심지어 신화그룹의 주요 고객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강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 이동욱의 지혜와 지원을 받으며 김재원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이동욱은 준수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대신 조용히 뒤에서 그를 지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김재원의 약점을 파고들도록 조언했다. 김재원은 탐욕스러운 자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탐욕기다. 아버지의 조언은 준수에게 김재원을 무너뜨릴 실마리를 제공했다. 준수는 아버지의 조언을 바탕으로 김재원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혁은 대한그룹이 고객들에게 보낸 허위 정보 이메일을 역추적하여 발신지를 밝혀냈고, 그들이 고객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대한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준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김재원에게 치명타를 입힐 준비를 했다. 한편 신화그룹 내부에서는 강준수의 변화된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하고 독선적인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특히 그가 이전에 폐기했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해당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자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올랐다. 준수는 팀원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음을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직원들은 감동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 어느 날 준수는 아버지 이동욱에게서 의외의 제안을 받았다. 준수야, 김재원은 이제 궁지에 몰렸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네가 직접 나서야 한다.
신화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다. 아버지는 준수에게 김재원이 주도하는 대한그룹 신화그룹 합병 제안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화그룹을 대한그룹에 흡수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김재원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버지의 거대한 계획이었다. 준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김재원에게 합병 논의를 제안했고 김재원은 이를 승낙했다. 김재원은 준수가 자신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는 신화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합병 논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김재원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듯 단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대한그룹, 신화그룹 인수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신화그룹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준수는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신화그룹을 대한그룹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들은 그의 말을 믿고 따랐다. 합병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준수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김재원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로 김재원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벌여온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였다. 김재원은 대한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였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아버지 이동욱은 과거부터 김재원의 이러한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다. 이동욱은 준수에게 그 증거들을 건넸다. 이는 대한그룹의 비자금 장부, 김재원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재원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준수는 증거들을 확인하며 소름 끼쳤다. 김재원의 탐욕과 비열함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준수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합병 계약 조항에 김재원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비밀 조항을 삽입했다. 김재원은 신화그룹을 빨리 손에 넣으려는 욕심에 조항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준수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든 것이었다. 합병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강준수는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확신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재원은 옆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저는 대한그룹과의 합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합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합병이 아닐 것입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재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 계약서에는 대한그룹 김재원 대표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 즉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수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김재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 계약은 신화그룹을 대한그룹에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재원 대표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준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대한그룹의 비자금 장부, 김재원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회견장 안에서는 경악과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김재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강준수,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김재원은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준수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으며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오만함으로 아버지를 짓밟았던 과거를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신화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대한그룹은 즉시 주가가 폭락했고 검찰은 김재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재원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신화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나 강준수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준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아버지 이동욱의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신화그룹을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과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김재원이 구속되고 대한그룹이 풍비박산 나자 강준수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신화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준수는 승리의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반성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이동욱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가 회사를 위해 감수했던 희생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수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화그룹의 내부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김재원에게 매수되어 회사에 해를 끼쳤던 임원들과 직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준수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사의 비리를 척결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아버지 이동욱은 뒤에서 묵묵히 준수를 지지하며 필요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했다. 그는 준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기를 바랐다. 회사의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준수는 아버지 이동욱에게 더 깊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동욱은 단순한 숨겨진 최대 주주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신화그룹의 창업주인 할아버지 강태호가 쓰러진 후 사실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할아버지가 명의상 회장이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과 투자는 이동욱의 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명예욕이 강했고 이동욱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회사를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만년 과장이라는 오명을 감수했던 것이다. 나는 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회사가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네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회사의 경영이 점차 이익만을 좇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너희 아버지 준수의 친아버지 이동욱의 아들과 회사를 맡으면서 나의 뜻과는 더 멀어졌다. 이동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탐욕에 물들고 아들마저 그릇된 길을 걷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준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했던 모욕과 경멸은 사실 아버지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신화그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지키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준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이동욱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과 함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수야, 나는 네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너는 나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한 리더가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신화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가 왔다. 아버지의 지지와 믿음에 준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신화그룹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신화그룹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준수는 대대적인 사내 캠페인을 시작했다. 근탄 타산 트다함 주탄 판 하르츠찬 치탄. 그는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복지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들을 없애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또한 그는 신화그룹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선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렸다. 그의 변화된 리더십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신화그룹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과거의 냉기 대신 활력과 희망이 넘쳐났다. 준수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화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담은 대규모 발표회를 기획했다. 이 발표회는 단순한 기업 발표가 아니라 신화그룹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준수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동욱을 신화그룹의 숨겨진 영웅이자 진정한 창업주로 소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과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마땅한 명예를 돌려주고 싶었다. 발표회 당일, 국내외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신화그룹 본사에 모였다. 모든 사람들은 신화그룹의 변화와 강준수의 새로운 비전에 주목했다. 준수는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신화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발표하며 사람 중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동욱을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 신화그룹의 진정한 뿌리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동욱 과장님입니다. 준수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욱 과장이 만년 과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욱은 조용히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준수는 이동욱의 손을 잡고 그가 신화그룹에 숨겨진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창업주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특히 그가 만년 과장이라는 오명을 감수하며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언론들은 경악했다. 신화그룹의 숨겨진 영웅, 만년 과장 이동욱의 비밀.
회사를 살린 진짜 주역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이동욱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뜻을 밝혔다. 신화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아들 강준수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수는 신화그룹을 더욱 위대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동욱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주식을 강준수에게 양도했다. 그는 준수를 신화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포했다. 준수는 감격에 차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신화그룹을 책임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신화그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김재원의 탐욕과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죄되었고 신화그룹은 이동욱과 강준수의 리더십 아래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 되었다. 강준수는 더 이상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겸손하고 현명하며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경영 천재를 넘어 인간적인 리더로 기억될 것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박성철 회장과 김민준 상무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의와 불의, 권력과 양심의 대결로 비춰졌다. 이현우 검사는 검사석에 섰다. 그의 모습은 냉철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모욕을 되갚기 위해 그리고 사회의 부패한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그의 눈빛은 박성철 회장을 꿰뚫어 보았다. 박성철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현우를 향해 경멸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박성철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막강한 로비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현우 검사를 압박하려 했다. 그들은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김민준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고 박진호의 증언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림자 회계사의 증언은 신원 불분명한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들의 목표는 현우 검사의 수사 정당성을 훼손하고 여론을 뒤흔들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현우는 모든 반박에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김민준의 자백이 현장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 박진호가 직접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한 용기 있는 증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림자 회계사가 제공한 자료들이 금융거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박성철 회장 측의 변명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공판 중 박성철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우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택시비 미지급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들은 현우가 개인적인 감정, 즉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대형 비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겪은 사소한 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대형 기업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검찰의 사유화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 이준호가 앉아있는 방청석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버지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준호 씨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고인 김민준 씨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던 택시 기사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다. 박성철 회장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택시기사가 이 검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겪었던 그 모욕감은 이 사회의 약자들이 권력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박성철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하 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 수사를 통해 그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법정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내뿜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 모든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금전적 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며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현우의 발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확고한 정의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성철 회장은 더 이상 현우를 비웃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최종 변론에서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그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강조하며 최고형을 구형했다. 그는 김민준과 박성철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어떻게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는지 역설했다. 그의 변론은 완벽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동시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재판부의 판결은 현우의 승리였다. 박성철 회장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막대한 벌금이 선고되었다. 김민준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공판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이현우 검사의 이름을 외치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기뻐했다. 현우는 재판장을 나서며 아버지 이준호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이성만이 아닌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아버지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다는 고요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오만함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경고가 되었고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 검사는 단순한 냉혹한 검사를 넘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공판이 마무리되고 박성철 회장과 김민준 상무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자 이현우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승리의 감격보다는 고요한 평화와 함께 찾아온 허탈감이 더 컸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겪었던 모욕감은 현우의 가슴속에도 깊이 각인되었다. 현우는 검찰청을 나와 아버지 이준호를 만났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현우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아버지를 살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존엄성을 되찾고 사회의 부패한 뿌리를 뽑아낸 것. 그것이 그가 검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이 사건은 이현우 검사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검사라는 별명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기반했지만 그 속에는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그를 진정한 정의의 사도, 국민검사로 칭송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러한 찬사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철 회장은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거대했던 주스 파이낸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김민준 역시 자신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얕잡아 보았던 늙은 택시기사가 바로 자신을 심판한 검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후회할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우는 수사를 마무리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고 오래된 영화를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과거에는 서로에게 서먹하고 말이 없었던 부자 관계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묶인 관계로 발전했다. 아버지는 현우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단한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들려주었고 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너는 참 훌륭한 검사다. 하지만 검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다. 때로는 차갑고 냉정해야 하지만 그 속에는 늘 따뜻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 너는 그 모든 것을 갖춘 검사다. 아버지의 칭찬에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다. 현우는 휴식을 마치고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에는 또 다른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오직 공정함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권력은 오만함을 낳고 오만함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지위나 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정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현우는 앞으로도 수많은 불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버지 이준호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이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검사의 길을 넘어 사회에 빛을 비추는 길이 되었다.